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들은 예상컨대 고등학교 입학을 막 앞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일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 국어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왜 문법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국어라는 과목은 문법이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은 파트였었어요. 근데 점점 문법의 영역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통해서 문법 영역이 더욱더 다양하게 그 범위가 넓어져서 그리고 다뤄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문법 지식을 좀 탄탄하게 해야 나중에 독서 수업할 때도 본인이 갖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학습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영어를 먼저 배워왔어요. 영어의 중요성도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어는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시험 범위를 받고 기출문제 풀고 어떤 개념에 대한 거 없이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 위주로 그냥 단답형으로 이제 답을 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한 아주 가볍고 이렇게 깊이 있지 않은 문법 공부는요, 오히려 아느니만 못한 그 상황이 되어버려서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 맞이하게 될 이 문법 파트는 의문입니다. 의문.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과서를 받잖아요. 이제 출판사도 다양할 텐데 말 그대로 문법은 법이어서 출판사가 달라도 1학년 때 모든 문법 영역을 거의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가 또 달라도 문법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든 국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언니나 오빠, 형이나 누나가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리고 위에 형, 언니, 오빠, 누나의 교과서를 흘낏 봤다면 학년 구분이 없는 교과서를 아마 이렇게 봤을 겁니다. 대부분 못 봤겠죠.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곧 교과서를 받게 되면 황당할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그냥 국어라고만 되어 있고요. 받긴 받았는데 뭐 그냥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미술, 뭐 음악 뭐 이렇게 교과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고등학교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고등학생이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닌 것이고요. 차차 공부하시다 보면 또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익히고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질문하는 수준이 공부를 안 하면 고3이 지금 배울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수능 문제도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몇 학년 몇 학기 범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랑 첫 강의를 듣는데 문법의 시작,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안동욱 선생과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스스로에게 많이 이렇게 잘한 일이다라고 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받게 되면 일단 1학년 교과서, 출판사는 많지만 모든 출판사 편제가 개정 교과서 되기 그 이전, 지금의 현재 교과서 그 전보다는 더욱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가령 이것도 미리 얘기하면 도움이 될 텐데 국어에서는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다른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다루는 문법적인 기술과 양식이 거의 흡사해서 같이 배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사동 표현이 빠져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조금 선생님이 게을러서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왜 사동 표현이 빠져 있는지. 그런데 말이죠. 각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프린트는 사동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편제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문법 그 사동 표현, 피동 표현과 관련한 영역에 대한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발견되고 있는 거죠. 피동 표현을 풀기 위해서는 사동 표현을 알아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좀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교과서 편제대로 교과서에 편제된 순서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체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첫 발을 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셔츠의 첫 단추를 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시작을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랑 하시다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순서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은 문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음운부터 할 건데요. 국어에서는 실은 음운보다 더 작은 영역은 음성 영역입니다. 근데 음성 영역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도 될 만해서 음성 영역은 전통적으로 국어 문법 영역에서 빠지고요. 음성 영역의 그 다음 단계인 음운이라는 걸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음운 다음에는 바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형태소, 단어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음운 마친 다음에 음절로 넘어갔다가 다시 음운의 변동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을 다 다루고 맨 마지막에 단어를 다룰 겁니다. 이게 국어 공부 문법을 통으로 한꺼번에 나중에 머릿속으로도 가늠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준비한 순서거든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이런 순서대로 문법 수업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언어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어는 끊임없이 팽창합니다. 떡, 선생님이 좋아하는 떡, 그 다음에 쌀떡, 그럼 떡 앞에 쌀이 붙었죠. 근데 쌀 앞에 찹, 이게 붙으면 찹쌀떡이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고 앞에다가 맛있는 붙이면 맛있는 찹쌀떡이 되고요. 맛있는 앞에 매우를 붙이면 매우 맛있는 찹쌀떡이 됩니다. 언어는 무한대로 확장을 하는데 어디가 중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하는지를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해당 범위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의 개념어 그리고 핵심 용어는요, 모두 무엇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명사로서 떡, 뭐 좀 이따도 다음에도 하겠지만 조금 이따가도 하겠고요. 떡을 더 이상 쪼개는 순간 떠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억이라고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떡인 거고요. 그 떡보다 더 쪼갤 수는 있죠. 쌍디귿과 어와 기역으로. 이렇게 되면 뜻은 없지만 반드시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루는 게 바로 음운입니다. 그래서 정의 먼저 한번 내려볼게요. 음운의 정의는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음운의 정의고요. 아까도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문법은 그 해당 개념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 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모습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것을 음운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운을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찍고 있는 음운과 관련된 강의는요, 이게 길지 않아요. 음운은 아주 가벼운 거고요. 오히려 음운의 변동이 여러분들 1학년 이제 올라가면 1학년 1학기 때에 따라서는 1학년 2학기 때 대부분 1학년 1학기 중간이나 기말에 다 치르는데요. 내신 좀 잘 보려면 시작부터 잘 돼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곧 여러분들의 내신과 정말 직결된다는 것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엉덩이 의자 끝으로 딱 밀어넣고 손에 펜을 쥐고 선생님 말을 메모해 가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음운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갭니다. 분절 음운, 그리고 더 먼저 얘기할 비분절 음운. 특히 비분절 음운은요,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모의고사에서 툭 한 문제씩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냥 시원한 물 마시듯이 쑥 마셔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 꼴랑 몇 분만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해하면 될 것을 그걸 안 해서 고3 내내
그 모의고사 한 문제 튀어나올 때마다 고생하는 많은 수험생들을 선생님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분절 의문보다는 비분절 의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진짜 얼마 몇 분 안 걸리니까 이 몇 분 안 걸리는 동안에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칠판을 보시면 비분절 의문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의문은 알겠어요. 요 의문. 의문은 아까 앞서도 설명했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최소한의 단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앞에 또 한번 끌어볼까요? 분절 의문이라고 했어요. 분절. 나눌 분자. 우리 분수 알죠?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절. 끊을 절자. 뭐 뼈가 부러지면 골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누어 끊어지는 의문은 비분절 의문이 되는 나누어 끊어지는 의문은 말 그대로 분절 의문이 되는 거고요. 앞에 안일 삐자를 쓰게 되면 의문은 의문인데 정확하게 나누어 끊어지지 않는 의문, 이게 바로 비분절 의문이 되는 거죠. 분절 의문보다 비분절 의문이 잘 다루질 않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장담컨대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개념을 익혀주는 강의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강의밖에 없다고 조금 자부합니다.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도 좋아요. 뭐 독서실이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태블릿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고 계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따라해야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억양 있습니다. 억양 따라해 볼까요? 억양. 그 다음에 연접 따라해 보죠. 연접.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단 따라해 봅시다. 장단. 연속적으로 한번 보면 억양과 연접, 장단, 비분절 의문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문을 각각 하나의 영역당 각각 두 문장씩 선생님이 예문을 넣어놨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예문을 두 개 넣어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비분절 의문에 대한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보세요. 의문, 즉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분절되지는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억양 위에 적어놓은 요 문장 두 개는 구별이 안 돼요. 읽어볼까요?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 밑에 예문은요.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 왜 똑같은 걸 왜 적었을까요? 밑에도 볼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밑에도요. 밑에는 문장이 좀 다르죠. 다를 수밖에.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위에 문장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밑에 거는 내 눈을 바라봐. 자, 하나씩 한번 해나가죠. 억양 먼저 할게요. 금방도 설명했다시피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과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 그냥 뭐 이렇게 타이틀이 억양인데 억양을 안 주면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담화라든가 그러니까 대화의 맥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상 이거를 달리 얘기해야 될 때가 있죠. 무엇을? 억양을.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 상원이 뭐해?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 진술이 되죠. 그런데 끝부분을 올리면 의심이 돼요. 상원이 뭐해? 상원이 공부해. 상원이가 공부를 한다? 끝을 올리면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의미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지만 활자로는 구별이 안 되죠. 활자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어떤 그 억양이나 어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활자로 구별이 활자는 같은데 그 활자 이외의 요소로 구별되는 거, 그게 바로 비분절 의문 중에 첫 번째 억양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연접입니다. 연접. 말은 연접인데 그 연도 연달아 접하다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은 똑같아요. 활자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띄어쓰기가 조금 이상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거를 정상적으로 띄어쓰기대로 읽어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럴 수 있죠. 피곤하셨나 보죠. 근데 밑에 거 읽어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좀 문제가 있으신가 보죠. 회사에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셨는지 캐리어 트렁크를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밑에 문장은 안 쓰죠. 그래서 거실에 계시다가 주무시려고 안방에 들어가실 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즉 이 아버지에 붙은 주격조사 가가 그 다음에 방에 괜히 붙어버리면은 그 방이 가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밑에 건 왜 말이 되느냐? 우리 국어는요 조사 없어도 하루 종일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조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략하는 것을 충분히 허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해서 가를 생략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비분절 의문의 연접이에요. 다시 한번 비분절 의문은요. 활자로는 구별이 안 되고 맥락상 띄어읽기나 띄어쓰기에 따른 읽기라든가 성량, 억양, 어조 등으로 구별하는 거죠. 밑에 거 보죠. 밑에 건 장단인데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가 있고요. 내 눈을 바라봐. 이 두 문장이 있죠. 여기선 문장이 다른데 여기서 문장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어를 다루려고 합니다. 눈이 있죠. 눈. 하늘에서 눈. 스노우라고 하는 눈이요.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 해서 이 눈은요. 사람 눈이죠. 아이즈. 그러면 눈과 위에 있는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의 눈과 내 눈을 바라봐의 눈은요. 활자로는 또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잠깐 듣고 영상을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 나도 모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고요. 사람 눈은 짧게 발음합니다. 일부러 의식해서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언어를 영위하는 그런 민족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쓸 때는 눈이지만 잘 들으면 누운 같아요. 누운. 하늘에서 눈이 와 이렇게. 근데 사람 눈을 눈이라고는 안 해요. 아이 눈 아파. 눈이 침침해 이렇게 해요. 눈이 침침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활자로는 구별이 안 되죠. 이것 또한 의문의 비분절 의문 영역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1번, 2번, 3번 넘버링을 하긴 했지만 이건 순서에 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억양, 연접, 장단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문 파트 중에서 비분절 의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이제 후속 강의로는 문제풀이 강의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 신나게 푸시려면 이러한 개념들을 반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하 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차 놓치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새롭네 하는 내용들은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옮겨보세요. 손이 놀면 머리가 놉니다. 머리가 놀면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자동차로 한번 얘기해보면 공회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기름만 쓰고 괜히 엔진만 돌아가는 그런 공부는 가성비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메모하시면서 수업에 계속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의문 중에서 두 가지 비분절 의문과 분절 의문 중에서 비분절 의문을 살펴봤고요. 다음 분절 의문을 보겠습니다. 분절 의문. 자, 화면 보시면 뭔가 글꼴이 깨진 것처럼 보이죠? 글꼴이 깨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분절 의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힘들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보죠. 위에 거는 뒤집어 보면 로지만 뒤집은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울. 의문의 정의가 뭐였죠? 다시 한번 상기해볼까? 뜻을 구별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되나요 이게? 구별이 되나요?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발음은 돼요. 이상하지?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이걸 구별을 하려면 여기다 무언가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다가 미음을 넣으면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되겠죠. 물. 그리고 여기다가는 비읍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불이야 할 때는 불이 되죠. 다 똑같은데 드디어 이 앞에 미음과 비읍을 넣고 나니까 드디어 의미가 구별됐죠. 미음과 비읍보다 이렇게 분절해서 쓸 수 있는데 미음과 비읍보다 더 작은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운이 되는 거죠. 똥물하고 구정물은 어떤가요? 구별할 수 있죠. 똥과 구정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래도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얘네들은 의미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친김에 좀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피읍을 넣으면 푸른 잔디 위에 마구 자라난 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아니면 엄마가 뿔 났다 할 때 여기에 쌍비읍을 넣으면 뿔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옷을 넣으면 술이 되기도 해요. 이러면서 의미가 구별되죠. 그리고 밑에 걸 한번 보죠. 밑에 거는 한번 뭘로 볼까요? 얘는 읽을 수가 없죠.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할게요. 뭔가 그 문양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무연히 바라본다면 우리 한글이 참 예쁜 글자 같아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의미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초성에는 기억을 적었고요. 중성이 없는 상태에서 미음을 적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모음이 없이는 그 해당 음절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운 강의가 끝나면 음절 강의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그 음절에는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의 수로 우리 한글은 그 음절이 형성되는데요. 모음이 없는 음절이 없고요. 모음은 항상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 거 물, 불, 풀, 뿔, 술 여기에서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빨강색으로 분홍색으로 쓴 게 없어도 발음이 됐는데 밑에 거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아예 읽을 수조차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읽을 수도 있게 그리고 뜻을 구별할 수 있게 선생님이 모음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아를 넣으면 맛있는 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다가 어를 넣으면 검이 되죠. 칼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를 넣으면 곰탱이 할 때 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을을 넣으면 금 할 때 골드 금 할 때 금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를 넣으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도 되고요. 밥에 싸먹는 김도 되죠. 드디어 모음 아, 어, 오, 으, 이를 넣으니까 발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미도 생성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작은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방금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칠판을 한 번 더 유심히 보세요. 위에 빨강색으로 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자음이라고 하죠. 밑에 거 모음, 이건 모음이죠. 아까도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발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이 자음은요 없어도 모음만 있으면 소리가 나요. 이게 왜 자일까요? 왜 아들자? 이게 아들자자거든요. 모는 어미모자. 여러분들 뭐 굳이 맨날 엄마 하긴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 없는 아이죠. 근데 부모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키우시면서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당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해내십니다. 그래서 자음은 부모,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닿아야지만 나는 소리라고 해서 자음을 닷소리라고 하고요. 모음은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혼자서도 많은 일들을 척척 해내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낼 수 있는 소리다라고 얘기해서 모음을 홀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절 음운은 닷소리, 홀소리, 즉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음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죠.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해 보죠. 음운이란 것은 뜻을 구별해 주는 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음운은 비분절 음운과 분절 음운으로 나뉘더라. 비분절 음운은 억양, 연접, 장단이라는 게 있고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음운할 때는요. 비분절 음운할 때는 비분절 음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학교 시험을 볼 때는요. 분절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고 굳이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음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운하면 자음과 모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비분절 음운을 문제로 제시하거나 어떤 언급을 할 때는요. 반드시 비분절 음운이라는 5글자를 반드시 제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음운은 모두 자음과 모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문제는 따로 문제풀이 강의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 개념 강의는요. 다음에 진행될 두 번째 개념 강의는 음절입니다. 음절도 지금 선생님이 말이 좀 길어서 한 25분 정도 됐는데 음절 또한 한 15분,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연속해서 계속 쭉 들으시다 보면은 들을만 하네. 문법은 역시 안동욱 선생님이네. 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냥 마냥 반갑고요. 다시 언젠가 조만간 얼굴 보고 인사도 나누면서 국어 공부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안동욱 선생이었습니다.